자, 일단 뭐 하루 종일 또 연휴 기간 내내 들으셨던 내용이 될 텐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의 시황 그 자락을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뭐 영상 부분을 몇 번씩 되돌려서 또 지나간 영상을 되찾아서 보시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별 내용 없어요. 그 설명드릴 내용이 그렇게 뭐 많은 내용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VVIP 방에 이제 이슈 불거지고 나서 뭐쭉 올려드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랑사랑님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강연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용이 쭉 있는데 이거부터 간단하게 놓고 보시면 이래요. 일단 이것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느냐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증시에 미친 영향력이 있느냐, 이 내용이 지정학적 리스크. 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쪽도 만만치 않게 그 분쟁 부분이 뭐 여러분들께서도 얼핏 또 굉장히 깊이 아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아시는 내용이 이스라엘과 중동 전체적인 국가들하고 좀 적대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번에 터진 여러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금 이란과 미국의 관계 개선이 좀 일부 있었고, 그리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또 역시 적대 관계인데 그 부분이 이제 미국의 중재 하에 관계 개선을 진행하는 범위의 흐름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힘겨운 게 사실은 뭐 그 정세, 국제 정세라는 건 좀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건데 힘이 약한 쪽의 기준, 이렇게 기대어 있는 쪽의 기준, 그런 쪽의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 땅을 뺏긴 건데 그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중동 형제들이 또 이란이 나서서 야 이러면 안 되지, 서방 국가 니네들 깡패야, 왜 땅 뺏어서 이스라엘을 줘, 말이 안 되잖아, 뭐 별의 별. 근데 그런 그 역사적인 논리 또 정치적인 논리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은 2004년부터 2007년 그리고 2008년까지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떤 흐름이 있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본다면 2004년부터 2014년, 그리고 이게 2014년도 한겨레 신문의 데이터를 뽑아온 거예요. 나머지 이제 저 내용은 어차피 이제 다 객관적인 데이터의 내용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문제가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2014년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좀 규모가 컸고 50일 정도, 50일 정도. 그래서 7월 달에 그러니까 이때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청소년 3명 납치해서 이제 사망이 됐는데, 그게 이제 시차 발견된 게, 주검으로 발견된 게 이제 7월 초에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겠다까지 이제 카자지구에 그냥 계속 공습을 때려 부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하마스 쪽이나 이런 쪽은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보다 군사력이나 이런 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상 그 하면 안 되는 테러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저항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은 그런 것을 이제 명분으로 굉장히 그 좀 공격적인 공격을 했죠. 아주 과한 뭐 공격을, 과하다고 표현해도 되나? 하여간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6월 달에도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뭐 사실상 하마스 쪽에 기준은 이제 뭐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테러 기준이라든가 이런 분쟁.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예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고 없이 2,500발의 미사일, 뭐 그들의 주장은 뭐 5,000발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나요? 어찌됐건 그렇게 이제 때려 부으면서의 흐름이 됐단 말이죠. 결론은 이스라엘 자체의 흐름이 그러한 충격적인 상황 이후에 금융시장을 멈춰놓은 게 아니라 금융시장을 열었어요. 9.1 테러 수준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미국의 경우는 이제 모든 금융시장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 또 우리나라는 그냥 아예 막 폭락이 나오고, 근데 막상 미국 장을 열었더니 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뭐 그 내용을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은 열었어요. 시장을 열은 상태예요. 열은 상태에서 6.47% 밀리고 나서 이제
지금 기준은 요 지수보다 1% 정도 반등이 나오고 또 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변동성 기준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2004년부터잖아요. 2004년부터 이제 2008년 기준에 2007년까지는 먼저 잘라서 보면은 중간에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출렁출렁거림은 있었다 할지라도 전체 추이는 이스라엘 자체가 문제가 없었다. 글로벌 시장은요, 마찬가지 초강세였죠. 우리나라는요, 2003년도 512포인트 찍고 2007년 11월까지 해서 2000포인트로 훌쩍 넘기는 흐름까지. 300%. 이 당시 기준의 금리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번의 금리 인상.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충분히 좋았다. 지표가 매우 좋았다. 그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07년도 초에 서프라임 터지고 미국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파생의 영향력이 IB 5대 미국의 5대 IB를 다 흔들어 놓고 거기에 베어스턴스가 2008년 초에 파산,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파산, 3위에 놓여져 있던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고, 그게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명명이 된 겁니다. 원래 이제 서프라임에서부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가 흘러내릴 때 무너진 거지 하마스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2014년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랠리의 기준이었죠. 결국은. 그리고 2020년도 이렇게 바닥 찍고 나서 2021년 5월, 6월의 그 흐름에서도 결국은 랠리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조차도 영향을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끝. 이 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 내용은 더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월요일 날 야간에 교육해드린 내용, 더 자세한 내용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도 똑같아요. 유럽 쪽의 흐름만 한 달에 14%에 달하는, 그리고 주간 단위에 10%에 달하는, 하루에 5%씩 폭락이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22년 3월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진입하는 그 시점에 러시아 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핵전쟁까지 언급을 하는 그 시점에서. 결론은 그 흐름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력을 줬느냐, 안 미쳤어요. 뒷부분에 차트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 일본이나 우리나라 전혀 영향이 없었고, 미국의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의 흐름도 유럽 쪽의 변동률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다 돌렸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온 거는 미국의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죠. 침체 우려감이 아니에요. 둔화 우려감이고, 적절한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지표가 굉장히 무지하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을 다 받아내고도 또 인플레이션 효과와 더불어서 지수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연출이 됐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불확실성은 있는데, 그 불확실성 부분, 오늘 우리나라가 2.6이나 빠지고 코스닥이 2.6이나 빠지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뭐 지금 약세로 전환돼서 0.26까지 무너지는, 말 같지도 않은 진짜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채널 돌리셔가지고, 야, 이거 있잖아,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는데, 이거 속임수래, 이거 이렇게 또 반등 살짝 주는 척 하면서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뭘 개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미국이 이틀 연속 강세 이후에 추가적으로 선물 쪽에 강보합이에요. 조정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동시간대에 열린 일본 니케이 지수의 흐름이 2%대 폭등으로 마감합니다. 어제 체육의 날로 우리라 마찬가지로 휴장했고, 휴장. 그리고 호주 강세. 상하이 지수 때문에 밀렸어요. 그 정신 나간 친구들 얘기 듣지 말라니까요. 홍콩 항생 지수도 영향을 안 받는 상하이 지수가 0.7 밀렸다고. 상하이 지수 2015년도에 하루에 변동률이 아랫방향으로 하루에 5에서 7%씩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글로벌 시장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것에 대해서 움직임을, 우려함을 가져가시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아까 보셨죠? 1712포인트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던 부분 0.95를 돌렸어요. 6% 조정이에요. 1% 돌렸단 말이야. 그들도 영향을 안 받는데 왜 우리가 조심해? 물론 조심은 해야죠. 결론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유럽 증시 개장이 될 텐데, 유럽 증시의 흐름이 어제 미국이 약세일 때 마감돼서
약세 마감 됐는데 영국의 FTSE는요 장중에 플러스였어요. 영국의 FTSE는 종가 기준이 약법이죠. 0.03 7,492포인트, 장중에 7,540포인트. 이스라엘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결론은 금요일날 강세 뛰고 나서의 흐름에 눌린 폭이고 오늘은요 어떻게 될까요? 초강세를 띄겠죠. 내일의 기준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다시 이렇게 그들하고의 흐름이 디커플링까지는 아니죠. 이격이 발생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또 추가적으로 밀릴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12만 원 이탈된 거 참 씁쓸하고 짜증스러운데 우리나라만 유독 약세를 띄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지금 상대적으로 이 당시 대비해서 항상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미국만 돈줄 풀어서 더 월등히 풀어서 미국만 여타 국가들 대비 더 월등하게 강했던 거고 전체 추이는 똑같아요. 전체 추이는. 그러고 나서 거의 뭐 비슷하게 계속 움직이다가 작년 10월 돼서 사실상 이 이격이 발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작년 9월, 10월 뭐 여기서부터도 7월 뭐 이렇게. 결론은 우리나라만 경기가 안 좋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띄었다라고 해서 그들도 영향을 안 받는 이스라엘 문제, 미국도 영향을 안 받는 미국의 무슨 셧다운 문제, 미국의 금리 문제 그런 거 논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러면 여기서는요. 지금 정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정책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24년도 대선 기준에서 공화당의 승기를 조금씩 점치는 곳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슬슬.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또 공화당 이쪽에 승기가 잡힌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지금 약간씩 흔들리는 게 공화당 민주당 쪽이 내세우는 정책이 뭡니까? 친환경 거기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였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위주로 본 거죠. 2차 전지는 우리나라만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간 거고 속된 표현으로 21년 11월에 고점 찍고 다 깨져 내려온 거 테슬라 75%까지 전기차 밀려 내려왔던 부분 그런 부분에 아랑곳 없이 우리나라만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 논리와 그리고 올해 들어서의 비이성적인 에코프로의 폭등 랠리 그런 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거지. 지금 어차피 2차 전지 정점은 21년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전기차의 정점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기준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약세예요. 물론 퍼센테이지는 크지만 시장의 사상 최대치 고점 향해 가고 있는 그 흐름에서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강하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중동 사태에서 지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중동 사태에 대해서 이란이 개입했다라는 말은 여기저기서 들려오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절대 아니다. 이란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지금 현 정부 그리고 개입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그 동결 자금 풀어준 거 그걸로 하마스의 뭐 무기 지원하고 그거는 오버다. 아니 걔네가 돈이 없냐 뭐가 없냐. 동결 풀어준 거 아예 아니다. 근데 공화당 그냥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 2014년부터 진행하고 2015년에 본격적으로 진행했던 이란과의 핵협상. 그게 미국과 이란과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까지 7개 국가가 핵협상 타결을 지었죠. 2015년에. 그걸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까버립니다.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정책적으로. 공화당 쪽의 기준은 방산업체들 또 그러니까 유화 정책이 아니라 적대적 정책을 가죠. 뭐 북한에 대해서도 공화당 정부 굉장히 강력하게. 민주당은요. 굉장히 유화 정책. 그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공화당 정부에서는 방산, 전통에너지 이런 쪽의 기준.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 이거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뭐 몇 개나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지금 방 안에 계신 분들 달달달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대로인 거예요. 야, 공화당의 목소리 커졌어? 그럼 민주당 정부 2020년도에 승기 잡고 20년도 선거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21년에 취임하고 그때까지 기준에 야 1년 동안에 테슬라의 초폭등 랠리가 나오고 11월까지 기준 잡으면 16배의 폭등이 나오고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6위, 미국 시장 5위. 소형 잡주가 아니라 금양 같은 애들 700억짜리 11조까지 땡긴 그런 주가 조작이 아니라 그 흐름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근데 그것이
지금 점진적으로 2011년 이후에 계속 미끄러져 내려왔던 부분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 또 코로나19 이후에 정부 보조금이 축소된 부분, 또 미국의 부분에서 공화당 쪽에 승기가 조금씩 잡히면서 야 이거 정책이 바뀌는 거 아니야의 흐름.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의 반등 탄력도 제한적이었죠. 근데 우리는 너무 큰 오버슈팅이 나왔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첫 번째 기준에 어제 야간에 2차 전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공화당의 입김이 세지는 순간 민주당의 입지, 정책적 입지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그게 뭐 우연찮게 맞아 떨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라 7월 말 8월 초 그리고 9월 내내 괜히 욕먹었잖아요. 어? 안 갖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정리. 또 시황을 봐야 되니까 정리.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제가 믿겠어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높은 쪽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프리미엄이 높은 쪽, 정책에 반하는 쪽, 프리미엄이 높은 쪽, 이쪽은 일단 덜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2차 전지와 프리미엄이 높은 쪽. 뭐 로봇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또 IT 소부장 기준에서도 많이 올라왔죠, 사실은. 근데 오늘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한미반도체 6% 흐릅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럼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볼 때 우리가 현대 로템을 갖고 있지만 현대 로템의 기준에서도 편입 설정은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비중을 축소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매매 사인을 드리지 않더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최소 3분의 1, 2분의 1까지 정리할 수 있다. 주가 조정이 고점 대비 2% 이상 또 2.5% 밀리면 만약에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럼 추이 추세를 조금 더 보자. 그러니까 따라붙을 범위의 수준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이게 거래대금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아쉬운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게 해서 미국 쪽의 방산업체들의 주가 강세를 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통 에너지 업체들 당연히 강세를 띄죠. 그렇다고 해서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업체들의 변동률만을 보고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한국 항공우주 거래가 없는데 또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보여지지 않고 특정 창구에서의 뭐 매집도 보여지지 않는데 뭐 한국 항공우주는 그나마도 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있고 수급은 나쁘지 않네요. 근데 거래 대금이 500억이라 우리랑 안 맞다는 거죠. 변동성을 놓고 볼 때에도. 그래서 이런 쪽의 기준을 지금 당장 공화당 쪽의 정책주를 잡겠다는 게 아니고 실적에 뒷받침되어 있는 자동차, IT. 짜증스럽게 현대차하고 하이닉스가 오늘 조종을 받아버렸어요. 시장 대비해서도. 뭐 그나마도 연휴 때 기준에서는 저로서도 야 이거 그래도 어찌됐건 2, 3%의 조정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가졌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21년도 5월, 6월 그때 당시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개파락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2%대. 그래서 그 정도의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미국이 플러스 반전되고 오늘 뭐 하이닉스도 얼마나 좋았어요. 20거래일 고점 12만 4,400원 뚫으려는 흐름이었고 그게 이렇게 휘청되고 최근 현대차의 흐름의 기준에서도 거래는 제한적이었지만 강세를 띄던 게 아쉽고 그래도 실적주 업황 호조세 그 종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기준에 삼성전자가 뭐 오래간만에 뭐 수급 범위에서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와 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뭐 크게 의미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감 동시효과의 기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저 마지막 물량이 1,900만 주가 실리진 않았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맨 끝에 거래량 179만 주가 여기서 한 번에 터졌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어찌됐든 뭐 과하게 종가에 좀 뭐 한도가 뭐 미끄러져 내려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수급이 신고된 물량이든 뭐가 됐든 소폭이나마 개선돼 있는 폭. 그다음에 하이닉스 기준의 프로그램 쪽 이외에 장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골드만이나 시티그룹이나 UBS나 이런 쪽이 이 프로그램 이외의 물량으로 이제 집계가 아무래도 잡힌 거겠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쪽은 74만 주의 기계적인 매수, 뭐
뭐 어떤 의미에서든 하여간에 뭐 차익거래 비차익거래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매수의 기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기준에 이제 매도 부분이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 부분이 좀 더, 그래서 고점에서 좀 밀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간 쪽의 기준도 좀 아쉽습니다만 뭐 매도와 매수가 거의 뭐 기간은 비슷하네요. 그죠? 150만 주대 매수 매도. 여기는 그래서 거의 뭐 그냥 576주 관망이 아니라 손바뀜의 수급이 충분했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이제 마감 동시가에 11만 9,500원에 37만 3천 주가 저게 12만 원에서부터 쭉 내려온 건데, 저게 뭐 신고가 됐던 물량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과하게 미끄러지고 끝내놨던 부분의 흐름은 내일 기준에서 뭐 일단 뭐 어찌됐건 유럽 쪽부터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거니까 내일 기준에 하이닉스의 흐름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거래량은 굉장히 좋아요. 뭐 수급도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LG전자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일부 있습니다만 기간이 잡아 끌어줬네요. 그런데 이 부분의 흐름이, 그러니까 오늘 7%가 작지는 않아요. 거래량도 뭐 160만 주, 170만 주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 끝나고 나서 또 내일 개장 전에 계속 보고서가 나와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급 개선폭이 형성이 돼줘야 됩니다. 수급이 개선되면서 거래가 수반된 강세, 대형주의 특징이죠. 그렇다면은 뭐 재차 최소범위 108,400원 넘겨야 되고요. 20거래일 동안 고점. 그리고 당연히 12만 원 공방 위로 올라가야죠. 그렇게 되면서 52주 고가를 여기도 시원하게 이번 달 중으로 뚫어야 됩니다. 52주 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다 뚫어야 돼요. 삼성전기 마찬가지죠. 16만 원 뭐 사실상 그게 어마어마한 부딪힘 고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15만 9천 원, 16만 원을 뛰어넘어서 16만 5천 원 찍고 사실 뭐 시장 2,400까지 내려와서 동반적인 조정받은 그 영향도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개인 누적 수급 보시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작년 9월 말 10월이 뭐라 그랬어요? 글로벌 증시의 최저 바닥을 찍은 위치입니다. 시장 대비 얘가 약해요? 안 약해요. 올해 들어서 흐름이 너무 짜증스럽고 버거운, 시장 대비 월등히 약한 흐름이지만 얘도 뭐 변동 유례 기준, 요 꼬리 달렸던 이런 시점의 변동 유례 기준이 결국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이 안타깝다. 근데 이 시장의 흐름을 능가할 수 있고 넘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펀더멘탈. 이 펀더멘탈을 인정하는, 지금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얘가 고평가에서 여기서 프리미엄이 있다. 이건 아니야. 아이템이다. 그래서 이 성장성 부분에 대한 실적 범위에 대한 시장에서 해석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긍정적인 수급을 넣어주고 있다. 이 수급만 조금만 개선되면 되는데 개선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월등하죠. 월등하잖아요. 월등할 수밖에 없지. 그런 맥락에서 인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LG화학 그리고 뭐 현대차 이런 쪽의 기준도 장중에 이제 녹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셨다가 다시 보자고요. 거래가 우리가 정리했을 때 그 시점, 그러니까 10월 5일 날 굉장히 많이 손실 보고 정리를 했는데 그 시점 대비해서도 대바닥 거래량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것도 기술적으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 와 있다면 이게 최소 3개월. 그렇게 해서 이게 거래량 준화돼 있다면 이건 대바닥 거래량이고 거래 터트리고 돌리면 한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올라온 걸 빼고 이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대바닥의 인식을 잡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해 기준에 1조가 안 됐던 종목이잖아요. 그잖아요. 1월 3일날 상한가 갈 때에도 1조가 안 됐단 말이에요. 52주 저가가 28,650원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을 잡았을 때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나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과매도 권역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2차 전지의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꾸 온라인상에서 이제 뭐 대바닥권입니다 그러는데 그 대바닥권의 인식하고는 달라요. 물론 하이닉스나 이런 대형주들 그들의 경우는 이렇게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거기에 펀더멘탈이 있어요. 1. 펀더멘탈이 있다. 실적이 뒷받침된다. 또 업황이 뒷받침된다. 그것에 대해서 메이저들이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밀려 있는데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다. 그렇게 되면 이걸 대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있어야 될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왔고 여전히 고평가인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낙폭이 심화돼 있어서 대바닥이다. 그럼 돌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특히 여기서 찍혀 형성된 초대량 거래 대금을 재차 형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꼭 놓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부분들의 프리미엄이 있는 쪽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우하이텍도 너무나 힘겨우신 상태가 돼 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 계속 질문 주셔야 되고 또 비중이 높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실적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많이 맞았지만은 역시나 이제 그 완성차 쪽에서의 흐름에서 맞은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일단은 뒷받침돼 있어요. PER 또 PBR 부분이 이 부분에 수급도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주가는 많이 밀렸는데 일단 어찌됐건 저점에서 계속 잡아요. 이게 공매 대차 상환이냐 했을 때 그 규모를 넘어섭니다. 넘어서요. 그 실질적인 매수의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6월 달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쪽의 수급 그게 이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보다 월등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단은 실적을 바탕으로 수급이 개선되는 그 흐름을 기대할 수는 있다. 다만 얘도 도저히 주력의 기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가 주력인 거고 얘의 현대차에 연동시켜서 성우하이텍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가 조금이라도 원활하신 기준이시라면 또 원활치 않더라도 질문 주셔서 그럼 현대차로 압축을 해놓은 다음에 거래가 터질 때 다시 들여다봐도 상관없어요. 현금 여력이 없거나 했을 때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비중이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돼 있고 현대차도 일부 있으시고 뭐 당연히 성우하이텍보다는 비중이 좀 더 높으시고 그런 상태의 흐름이라면은 성우하이텍 최대 폭의 기준은 뭐 10%또 공식적으로 뭐 5%요 비중이라면은 이시라면은 가지고 가셔서 대처하시더라도 무리는 없어요. 얘네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정리 기준도 고민을 할 거예요.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 이제 소부장 쪽에 한미반도체도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누적 수급 범위를 한번 추이 추세를 고민해보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뭐 잠시 반등이 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가 그걸 다 꼬리 달고 미끄러져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보통 때랑 다르게 매수 사인을 안 드리는 게 왜 그래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응? 애도 마찬가지. 강세를 띄는데 매수 사인을 못 드리는 이유가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적적인 수급이고 뭐건 간에.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장성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의미 그 기준에서 이제 수급 논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불확실성이 있고 부담이 있고 여러분들이 2400이라는 곳에 대한 심리적인 불확실성이 있으신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는 쪽에 집중을 한다. 그것도 극대형주에 집중을 한다. 그리고 하이닉스, LG전자를 그냥 멋부리려고 아이 뭐 겁나니까 도망가자 이 개념이 아니라 실제 수익을 잡아낼 수 있는 쪽 그 기준을 보신다면 이들이 맞습니다. 뭐 신성델타테크 12%로 다시 되돌려 놨지만 저 흐름을 저는 뭐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아까 장중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흐름이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우리가 검색기에서 종목 잡아내고 또 변동성 매매 검색기 안 뜨더라도 기준을 잡을 때 이런 흐름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은 얘도 뭐 가볍긴 했습니다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분봉 뭐 30분봉 그 정도에서 놓고 보실까요? 변동률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8월 31일 날 정리했잖아요. 이게 30분봉입니다. 그러면은 8월 중순부터 이렇게 움직일 때 중간중간에 변동률이 좀 높아진 쪽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요자락에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밀릴 때 재편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이 64,300원인데 이게 56,000원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략 매도를 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런 조정이 좀 있었긴 했는데
못 견딜 정도의 조정폭이 아니라 시원시원하게 거래대금 1위 1조 이렇게 터지면서 추세 강화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편안한 한 방향으로 좀 편안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 기준, 그게 2차 전지가 거래대금이 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놓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어? 왜 분봉으로 보냐면은 일봉이야 뭐 종가 기준에 양봉이면 다 그냥 긍정적인 것 같죠. 근데 이 변동성 속에서도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잘 주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신성델타테크의 오늘 기준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지. 67,400원에서 59,000원까지 10몇 퍼센트가 빠졌는데,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이런 데서 잘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저 혼자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그 포스코 DX처럼 거래대금 3거래일 동안에 1위를 형성하고 또 장중에 1위를 형성하고 시가총액 1위가 아닌데,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막 예를 들면 때려 사주고 그런 방향성이 보여질 때 그런 흐름의 기준에서 수익 범위를 창출해 나가자. 오늘 기준에서도 뭐 LG전자, 또 장중 기준에 한올바이오파마, 뭐 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저점 편입이 되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까지 다 형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검색기의 활용 범위 기준은 말 그대로 이제 강연회 때 기준에서는 이제 이 자료 부분을 먼저 설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 부분을 홈페이지에서 좀 진행해 드렸었는데, 진짜 사나이님께 이 교육 자료 한번 더 보내드리세요. 이쪽 거. 응? 올해 하반기 기준에 7시간을 교육을 해드려서 요 정도 교육 내용 그 7시간짜리거든요 이게. 이 7시간짜리 교육 내용만 활용을 하셔도 종목 검색기는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검색기의 기준에서 거래대금과 그리고 전체 시장 거래대금, 종목의 거래대금, 그리고 추이 추세 부분을 전체를 다 놓고 보면서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이 7시간 교육을 들으시면은 MTS 버전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HTS 버전의 매수 신호에 대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매수 신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 검색기 기준에 이제 뭐 지난달 또 8월 말 뭐 이런 기준이 되지만, 좋았을 때 기준 기억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좋았을 때 기준에서의 종목을. 그러니까 9월 27일까지 카나리아 바이오 이제 상한가까지 좀 중간에 띄엄띄엄한 부분이 있죠. 이게 1조 이상짜리 종목이. 근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검색기에서 모바일 버전에서는 내가 캡처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장중에 차트가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맞나 모르겠는데 한 방향성으로 올라가고 조정폭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와줘야 돼. 그렇게 되면서 거래대금 뭐 1조씩 터져줘 가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LG전자 기준에서 거래대금 터지려면 최소 2천억, 3천억, 5천억 1조씩 터져야 되고, 20년 12월 23일처럼 상한가 가져야 되고,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마이크론, 또 뭐 루닛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 전체. 그렇게 해서 요 추이 추세의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매매 사인까지 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동률이 아래 위로 너무 크죠. 카나리아 바이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강연에 오셔서 이번 강연의 부분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최근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번 강연의 부분은 인원이 소수 정예 인원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강연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연에 참여하셔서 V1000, V1300, V1500,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오픈해드리는 V930까지 가져가시고, 또 오시는 분들의 기준은 뭐 어차피 비용 때문에 못 오시는 건 아니니까, 그죠? 비용 때문에 못 오시는 건 아니니까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방송 끝나고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미팅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 꼼꼼함,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해요.
강연에다 그럼 강연에 연동돼 있는 모든 팝업이나 공지사항이나 이런 게 같이 수정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 수정했다가 이건 왜 안 돼 있으면 또 다른 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하루의 작업 기준이 이게 하루 종일 저 인원 수정이나 가격 기준이나 그거 하나 가지고 하루의 작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업무를 배우는 과정이시겠지만 또 오셔서 뭐 이 부분들을 좀 특화해서 말씀드릴 드려야 되는데 뭐 검색기에 지금 표출되어 있는 종목이 이제 내일 기준에 LG 전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연출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준은 명분이 있으니까 모멘텀이 있으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져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그렇다면 뭐 매우 훌륭한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검색기는 분명히 뜨겠죠. 뜨고 그 흐름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오픈을 해드린다면 이제 그래서 함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하실 텐데 하여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신규 가입하신 분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준입니다. 왜 자신감을 왜 놓치시죠 자꾸? 어? 분위기 자체가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시장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눈에 보이는 장이라고 그렇게 악을 쓰고 말씀드리잖아요. 유럽장 지금 개장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4시에 개장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발 좀 오늘 장 끝나고 케이블 TV 채널 돌리지 마시라니까요.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 장이 약세니까 코스닥 폭락하니까 그래놓고 정신 나간 친구들 나와가지고 아직도 2차 전지 이제 대바닥에 또 맨날 대바닥이야 무슨 사람 죽일 일 있어 막말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그럼 우리가 지금 연동이 안 됐던 부분을 누가 끌어줄 건가 그것만 고민하자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실적 수급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시는 분들이 이번에 오셔서 함께 하셔서 자신감 챙겨 가시고 대처를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 그 말씀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이럴 때일수록 축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방송 접속 인원도 평상시 대비 거의 뭐 3분의 1 이상 줄어들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유 힘들다. 아유 이거 그냥 냅두고 하겠지.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올 초입니다. 올 초예요. 2차 전지에서 지난 하반기 수익 잘 내다가 먹을 게 없어지니까 올 초에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하고 나중에 돼서 2차 전지 지금 사도 되나 이러고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2월달 호텔 강연회에서 에코프로 2차 전지 4월 1일 날 첫 번째 종목 검색기 강연회에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4월 1일 날 2차 전지 얘기 안 했겠어요? 3월 23일 날 에코프로의 변동성 3월 말 기준에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의 변동성 당연히 4월 1일 날 오신 분들은 2차 전지에 강력한 자신감을 갖고 가셨겠죠. 그리고 8월 5일 날 기준에서도 2차 전지 싹 매도 거기서부터 2차 전지 지금 최소 30에서 50% 빠졌습니다. 거기서부터도. 거기에 8월 달에 오셨으면 뭐예요? 그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었지만은 포스코 DX의 설정 범위. 만약에 2차 전지 보시면 이거 봅니다. 그중에 포스코 DX의 폭발적인 시세.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큰 문제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야. 하나 참 웃기지도 않아. 지금 이스라엘 지금 개장된 거예요 지금. 플러스예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시점보다 더 올라간 것도 전일 종가 기준에서 형성이 됐던 거고 더 올라간 거예요. 내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땐 지수 견인 나오죠. 그럼 지수 견인 누가 할까요? 실적주가 하겠지. 몇 번 똑같은 얘기를 왜 자꾸 하게 해요? 강연에 오셔서 이번에 어떻게 포트의 비중을 채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내 자산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 하이닉스 현대차 싫고 나 변동성 매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제가 설득을 하겠죠. 지금 거래대금이 10조도 안 나오니까 제발 조금만 참으시면 초대박 나옵니다. 그 기준에서 결코 지금 LG전자는 내일 기대 못해요? LG전자 굉장히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간에 계속 보도자료 나오고 보고서 나오고 내일 개장 전에 보고서 나오고 갭상승 나오면서 거래 터져야죠. 그럼 겁먹지 않고 거기서 따라 붙어야죠. 그리고 그 거래대금이 유지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누가 터트려? 외국인 기관이 터트리겠지. 그러면서 흐름이 나오겠죠. 오늘 조금 거래가 터질 줄 알았더니 결국은 7조 5천억. 18조를 넘기던 거래대금이었어요. 7조 5천억까지 거래가 밀려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마찬가지예요. 오늘 좀 거래대금 10조 넘기나 했더니 9조 3천억. 거래대금이 없는 겁니다. 저 줄 거놓은 게 10조예요. 유가증권 시장보다 올해 들어서 어떻게 코스닥 시장이 더 강했죠. 코스닥 시장에 지금 7조 5천억 터졌잖아요. 오늘 10조가 여기에 10조가. 이 거래가 넘겨진 상태에서 3월 이후에 2월, 3월 폭발적인 시세가 2차 전지든 뭐든 그 거래대금이 없는데 자꾸 나보고 대박 종목 주세요 하면은 거짓말쟁이 뿐이지 어때? 뻥쟁이들처럼 야 오늘도 이 종목 대박 났죠 상한가 갔죠 이렇게 뻥을 쳐야 되겠어요 윤정도가? 또 혹은 그 2차 전지 뻥쟁이들처럼 이거 대바닥에 이렇게 뻥을 쳐야 되겠어요? 기술적 분석 기자도 모르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2400포인트에서 연말까지 기준에 제대로 수익 내십시오. 연말까지 기준에 수익 범위 잡아가실 분들만 바로 신청하십시오. 영상 올려드립니다.